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어, 그 최근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어떤 슈퍼파워로서의 전 세계 슈퍼파워로서의 그, 그런 모든 만용의 결과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미 리더십과 관련된 수업들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으로 통탄할 만한 그러한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방군을 동원한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아마도 이 외부로부터의 적을 국가 방어, 국토 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 겁니다. 5.18입니까? 네. 자국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자기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그러한 아주 자멸적 행위죠. 누구를 보호하는 게 군인의 역할입니까? 전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법과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명목하에 그러한 연방군을 평화 시위 때 어떤 불러들인다라고 했을 때 군의 수장으로서 정말 저는 항명하고 불복하고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군의 역사에서도 미군의 역사에서도 치욕이겠죠. 네. 복잡합니다. 저는 쭉 국제 뉴스를 계속 따라왔었고 안 하던 트위터도 하게 됐습니다. 할시를 팔로잉하고 버락 오바마를 팔로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을 앞장서서 해온 많은 사람들의 영상들,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어떤 이 좁은 이런 편견이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깨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네, I can breathe. 네, No justice, no peace죠. Black lives matter. 네, 많은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 아래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미국 시민들에게서 저는 촛불혁명을 데자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미국도 바뀌겠죠. 네. 결국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들을 시민이 바꾸지 않고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이죠. 바꿀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바꿨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미국의
이런 뿌리 깊은 인종 차별과 그 이외에 이 경제적 불평등, 구조화된 이 불평등, 이것에 대한 또 경찰의 어떤 그 개혁, 경찰 개혁, 이렇게 그러한 뜻을 가지고 거리로 나온 많은 미국 시민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꼭 새로운 미국을, 정말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주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듯이 미국도 새로운 그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수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이 레이 커즈와일의 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책에 이제 특히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뭐 수학 모델이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레이먼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학자입니다, 여러분. 퓨처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저도 한때 이 미래학에 좀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 퓨처리스트 매거진이라고 그 잡지도 한 1년 정도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때 편집장이었는데 이 에드워드 코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한번 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마존에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좀 읽었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뭐 단어도 평이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쉽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이거 번역해서 내면 뭔가 좀 뭐 정치인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코니시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죠. 제가 좀 번역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이미 번역자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번역돼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워낙 싱크탱크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회의원 중에 황주홍 국회의원이라고 연대 정외과 박사죠. 지금 국회의원 그 정외과 교수를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미래학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 우리나라에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미래학 산책이라고. 거기에 이제 걸출한 그런 미래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프란시스 후쿠시마,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 근데 하여튼 이게 여러분이 미래학이라는 거는 그냥 그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모여서 많은 세계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쪽에 한국의 어떤 미래 발전의 청산인들을 미리 이렇게 그려보는 그러한 연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여하튼 그렇죠. 근데 이 레이먼 커즈와일의 이 특이점이 온다, 이 책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미래학자입니다. 레이먼 커즈와일은 1963년도에 미국의 CBS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레이 커즈와일 on I've Got a Secret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악보 한 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거든요. 이제 사회자가 묻죠. 이거 당신이 작곡한 거냐? 그랬는데 이제 귓속말로. 그래서 이제 I've Got a Secret 같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은 잘 모릅니다만 이거 사실은 컴퓨터가 한 거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뭐 컴퓨터로 사실 뭐 착사 작곡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뭐 넣고 그러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프로그래밍 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작곡한다라고 하는 거 63년도니까요. 굉장히 뭐 놀라운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MIT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 빌 클린턴 이 대통령에게 뭐 상도 국가적인 상도 많이 받고 결국 지금은 구글에서 지금 미래를 설계하는 인공지능 과학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구글 산하에 딥마인드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든 바둑 프로그램이죠. 알파고, 알파고 많이 나왔었죠 그때. 그래서 뭐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라고 하는 그 몇몇 사람에 속하는 우리 이세돌 구단과 정말 세계의 대결을 벌였었죠.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제 우리도 이제 지켜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 해서 심층 학습 딥러닝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거 인공지능 얘기가 이제 다시 불붙어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레이 커즈와일이 이 책 이렇게 두껍지만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 특이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일단 사회 경제적 의미의 이거 가설입니다, 여러분. 싱귤러리티 하이포소시스인데 이 특이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점은 우리가 수학에서도 쓰고 물리학에서도 쓰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회 경제적 의미예요. 특이점 가설이라는 게 이게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전체 물리학에서는 이 특이점이 이 블랙홀의 그 중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싱귤러리티라고 특이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술적 특이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데피니션은 이렇게 됩니다. 미래의 기술 변화가 거의 혁명적이에요. 이거 사실 기술 혁명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단절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가스통 바슐라르가 얘기하는 인식론적 단절이랄까요? 이 패러다임 쉬프트죠. 네. 정말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하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특이점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는 이 책을 2005년도에 내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특이점의 신화라는 2017년도에 이 책을 또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개를 놓고 사실은 이제 찬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진짜 반박과 논쟁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특이점 가설이 그럼 과학이냐 아니면 이게 SF 소설이냐 공상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 지금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이 길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포스트 휴먼 학회라고 그런 학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도 받고 그래요. 인공지능 얘기 한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로봇공학이고 그러고. 트랜스 휴먼하고 포스트 휴먼은 달라요. 트랜스는 말 그대로 이 과도기적인 걸 얘기하고, 완전히 이제 이 특이점이 와서 이 포스트 특이점이죠. 그렇게 되면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려요. 물론 이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 가설은
지금 이 기술이 가속적인 진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면 기술 진화 이론에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이 커즈와일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꼭 알고 계세요.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진화가 생물학적인 진화의 뒤를 이어서 기술적인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 진화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가속적인 속도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를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수학 가속의 법칙들의 여러 원칙들이 또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기술적 진화가 어떻게 가속화돼서 그런 속도로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기하 급수적인 속도 있잖아요. 지수함수적인 거죠.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게 대단히 독특한 건 뭐냐면 그 시기가요 점점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산물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 갖고 있는 그 토대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예전에 인텔사의 창립 멤버이고 나중에 회장이 되는 고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대 중반쯤에 무슨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우리는 그 시기를 훨씬 지났지만 그 컴퓨터의 기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집적 회로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크기는 절반으로 되면서 성능은 더 좋아지는 그게 가만히 봤더니 뭐냐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그 PC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전에는 가질 수도 없었죠. 뭐. 그리고 여러분 그 처음 컴퓨터 보면 뭐 매니악, 뭐 포트란 이런 것들 보면 뭐 집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지고 성능은 뭐 굉장히 좋아졌죠. 이게 90년대까지는 맞았어요. 지금은 안 맞아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특이점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레이 커즈와일이 수학 가속의 법칙을 얘기할 때 그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어의 법칙인데 여러분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연역입니까? 귀납입니까? 이거 귀납이라고 그러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2년마다 2배로 좋아지더라 성능이.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러셀의 그 칠면조 아시잖아요. 러셀의 다 결국은 주인이 목을 비틀어요. 그렇죠? 이건 귀납 논증이에요. 전제들이 참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니잖아요. 참일 개연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근데 수학 가속의 법칙은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 아주 그런 뭐 수많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무어의 법칙은 거의 무슨 수학 법칙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수학 가속의 법칙이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고 자기 주장이 맞다는 그런 거를 펴는데 이거 허술하죠 좀. 이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 그 진화의 6시기를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1기는 빅뱅, 제2기는 이제 생명이 탄생하죠.
제3기가 인간이 탄생해요. 제4기가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이 5기 있죠. 제5기가 뭐냐 그러면 기술과 인간이 결합해요. 그러니까 기계 지능과 인간 지능이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특이점이 와요. 이때가 5기가 특이점이 도래합니다. 이때가.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뭐 굉장히 사실 종교적인 느낌을 많이 여기서 드리게 되는 게 The Singularity is Near라고 하는 거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그런 그 어떤 뉘앙스들이 있어요. 이 속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마치 뭐 천국의 임박이랄까? 임박한 천국 뭐 마치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특이점이 도래하고 나서 인간과 기계가 이제 융합이 됩니다. 이때가. 그 여기 지금 보면은 한 번에 기계는 인간과 대등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철학계에서는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계 지능이 지금 이제 뭐 연산 능력이야 당연히 컴퓨터가 뛰어나죠. 근데 강한 인공지능 뭡니까? 의식을 지닌단 말이에요. 감정까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이점주의자들이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논란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죠. 학자들마다 있잖아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소셜 미디어 이런 자이언트들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레이 커즈와일은 싱귤래리티 유니버시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지원합니까? 구글입니다. 엄청난 뭐 그러면 당연히 온다고 하죠. 예. 아니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수학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간이 모든 의식과 정신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업로드가 됩니다.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나의 정신 있죠. 영혼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뭐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윤회하는 거죠. 굉장히 메타포가 웃기죠. 그래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린 육체는 없지만 또 다른 육체를 입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죽지 않아요. 불사하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그 특이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 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뇌의 작용이고 그리고 다 육체의 작용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또 영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그래서 정신이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억, 뭐 추억, 감정, 뭐 느낌, 감각 이런 것들도 컴퓨터에 업로드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일원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원론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도 엉성합니다. 이게. 네, 엉성하죠. 그리고 6기가 있는데 이 6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주 전체가 깨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테크놀로지의 지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스티븐 호킹 박사도 굉장히 걱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기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매트릭스입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바로 이게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면 포스트 휴먼이 되고 그리스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가 이제 그 또 뭐 성경으로 가면은 이게 성령이 되고 그러는데 이 푸뉴마가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거.
0이죠, 0. 그렇게 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상을.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인간 지능이 결국은 비생물학적 지능에게 이제 어떤 지게 되고, 결국 이 기계 지능과 인간 지능이 융합이 되면서 인간은 결국 그냥 그 자유 없는 그 비생물학적 지능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때가 언제 오냐 그러면 이게 특이점인데 특이점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2045년, 2050년이라고 그랬다가 45년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거 저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좀 더 빨리 올 것 같다. 앞당겨진다. 그만큼 이제 뭐 놀라운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세 가지 혁명이 있죠. GNR이라고 이니셜 따는데요. 지네릭스, 유전공학이죠. 노화, 뭐 질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복제 기술이니 뭐니. 지네릭스. 그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여러분이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나노봇이라고 있어요. 로봇인데 나노봇. 얼마나 작으냐면 이게 이 사람이 여기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그 포글릿이라고 그래요. 포글릿. 이 포글릿들은 뭐냐면은 안개 같아요. 뭐 안개 이렇게 미세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포글릿이 우리 몸 속에 그 혈액을 타고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게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나노미터 단위의 이 포글릿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손상된 장기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적해서 죽이고 인간의 뭐 아주 그 건강 이런 문제들은 뭐 전부 이거 나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이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GNR이지 않습니까? 이게 로봇공학,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냐 약한 인공지능이냐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감정도 갖는 업로드가 된다라고 레이 커즈와일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패턴주의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철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연산 능력하고요. 이 지능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의 기능을 따서 계산 능력으로 이런 건 가능해도 그렇게 복잡하게 뉴런처럼 연결되는 식으로 할 수 있겠냐? 레이 커즈와일은 뭐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수학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테크노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천국이 올 거다. 뭐 재림이 뭐 며칠 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 테크노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아폴론 신전에 피티아입니까? 아니죠. 이게 새로운 예언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특이점은요. 특이한 게 파국입니다. 파국. 특이점이 도래하면 인간은 없어져요. 결국 기계와 융합되면서 자유 없는 그러한 기계 지능 속으로 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의 6식인데 스티븐 제이 굴드도 그러고 찰스 다윈도 그랬지만 진화는요 우연의 산물이죠. 여기 보면은 우연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딱 그 기술의 혁명, 가속화되고 마치 티핑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특이점 가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속수무책이라는 거지. 운명론적인 인간의 특이점의 도래는 필연적이고 결국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이제 그 휴머니티는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 특이점과 휴머니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이점이 오면 휴머니즘은 없죠. 네, 그 얘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커즈와일도 그러지만 자유인이 아닌 인간은 애완동물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또 신기한 얘기라는 게 그 기계지능이 특이점의 도래로 포스트 특이점 시대에 이 기계지능이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니까 기계지능이 선대인 그 인간지능을 존경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경외할 것이다. 뭐 이렇게 놀라운 작업들을 해서 자신들이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뭐 경외를 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보고 대단한 그 조상들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기계지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지능은 정말 한참 멀은 거죠. 무슨 투성이고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 정도의 그런 간극이 있을 텐데 참 뭔가 좀 어설프다. 레이 커즈와일의 이런 주장은 사실 과학이 아닙니다. 굉장히 허술하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레이 커즈와일이 철학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미래학자죠. 미래학자들의 이 피처리스트들 있죠. 피처럴로지, 피처리스트. 제가 또 좀 피처릭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국가 어떤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뭐 몇 조를 투자해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회사의 CEO, 그리고 어떤 마케터,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치밀한 어떤 논증적인 그 시스터매틱한 어떤 엄청난 개념적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된다, 이거 투자해라 막 이런 식의 얘기들 있잖아요. 아주 그 상품으로서 대단한 상품인 거예요, 커즈와일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뭐 하고 그러면 솔직히 뭐 도래할지 안 도래할지 모르지만 이 책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그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들이 막 퍼뜨리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가 뭐 이런, 자꾸 들으면 몇 번만 들으면 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뭐 안 와도 뭐 커즈와일은 이미 죽었겠죠, 그때쯤 되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한테 그 5번째, 특히 여러분 제가 여기에 그 특이점의 신화 16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써놨는데,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첫 번째 이제 자아도취라고 그랬는데 오만함이죠. 여러분 소셜 미디어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트위터에서는 그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에 그 경고 쪽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폭력을 부추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페북은 안 해요. 마크 저커버그는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하고 분위기가 훈훈했다더군요.
표현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혐오 표현은요, 혐오 범죄를 낳습니다.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가 없어요. 범죄도 자유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논의들이 있고. 그렇게 흑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그런 증오 표현을 내버려 두면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같은 이런 살인행위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명백한 인권 침해인 거죠. 근데 이 소위 뭐 구글, 트위터, 뭐 또 이름만 대면 대단한 소셜 미디어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젊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그 젊은 시절에 다 벌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되게 오만한 거죠.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질병 없이. 다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명의 그 미래 이런 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다들 몸에 좋은 것들을 엄청납니다. 그 건강 산업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이 특이점 가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들의 어떤 자아도취가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는데, 근데 자아도취, 오만함 이런 것이 부분적인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왜 이런 파국에 대한 가설을 얘기하겠는가? 그것도 이제 한 부분은 되겠죠. 마치 이러한 어떤 소셜 미디어의 이 엄청난 그 기술, 빅데이터, 그걸 기반으로 지금은 소비도 조작하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걸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합니다. 이번에 뭐 팔자. 이번에 청바지는 이걸로 간다. 색깔이 뭐고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패션계가 엄청난 그 담합을 통해서 그걸 기획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쏟아내면 광고 때리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아, 이게 그렇구나. 없던 욕망이 생긴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특이점, 애매모호한 특이점 가설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기술의 혁명으로 인하여서 도래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파국, 그 불안, 그런 걸 조성하면서 동시에 그 방화범이면서 그것을 뭐 끌 수 있는, 뭐 그 불안을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끌 수 있는 뭐 역할은 결국 하이테크, 이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아도취도 있고 불안 조성도 있고, 근데 이것들은 부분적 원인은 되겠지만 정말 진위가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게. 첫째, 이 특이점 가설에서는요, 운명이 운명 같은 거예요. 마치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에 나오는 그러한 주인공들 같아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빠집니까? 무기력에 빠져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의 미래가 정말 그럴까요? 라이프니츠가 미래를 필연적 미래와 우연적 미래 내지는 조건적 미래로 나눕니다.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간 관리자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수업의 방식이 온라인 수업으로 굉장히 많이 비대면으로 바뀔 것이다. 배송이나 이런 거 지금 달라지고 있는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 유튜브에도 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은요, 그분들의 얘기에서 좀 공통점이 뭐냐면 마치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 미래인 듯해요. 자연의 법칙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미래는요, 이건 조건적 미래예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이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런 미래를 만들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자,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국 사회를 리빌딩 할 수가 있는 기회인 거죠, 위기가. 근데 그러한 얘기는 어떤 필연적 미래처럼 운명론처럼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진 않아요. 인간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적 요소들이 이렇게 개입도 되고, 하지만 어떤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그냥 결국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길을 가겠어라고 뭐 대학원을 가든 유학을 가든 아니면 뭐 직장에 들어가서 뭘 하든 뭘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가면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운명론자처럼 소포클레스의 비극의 주인공처럼 마치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대로 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지금 이 특이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단순 미래인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 결국 이 거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특이점 가설을 선전함으로써 국가를 대체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국가에다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하고 싶은 거죠. 국가의 기능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하지만 이 속에서 인간에게 자유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을 노예인 소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모여서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글로벌하게 가겠다는 그러한 아주 그 숨은 의도를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 기술적 특이점 가설이 갖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인 모순들은 뭐 한 7가지 이상 됩니다. 이 특이점 가설이 안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과학이 종교인, 하지만 좀 어설픈. 그래서 우리가 좀 회의주의자로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이테크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는 국가의 기능을 삭제해버리고 하이테크 기업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논의를 통해서 특이점 가설은 과학이 아니고 SF 소설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냉철한 검증을 통해서 이들이 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과 의식까지도 각괴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지, 그냥 그것은 다수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다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묻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라고 그럴까요?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인간이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이점 이후의 세상에서 자율이 없는 인간, 즉 더 이상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진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인 거죠. 그러한 어떤 묵시록적인 하나의 이런 신화 체계를 신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한테 또 유발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도 있고 호모데우스도 있는데, 하라리도 역사학자인데 상당히 이 사람도 아주 이야기꾼입니다.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 한번 호모데우스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유발 하라리가 이번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뭐 역사 결정론 같은, 왜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나? 예언은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대로 됐으면 벌써 지구는 멸망했겠죠. 오히려 계몽주의의 폐해인 너무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러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운 인간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미래죠. 결국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청사진을 갖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명론자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기획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어떤 기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이제 얘기한 이 특이점과 관련해서 이제 특이점의 도래와, 그래서 거대한 변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그 특이점은 하나의 신화고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두 입장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특이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우리 비대면 수업 동안 애쓰셨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꼭 성실하고 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모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